통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대기업이 가져가서 사실상 공동개발 혹은 그 개발자 자체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 쪽으로 기속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수익을 실현하는, 그 속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구조적으로 격차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는 그런 나타난 결과를 갖고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데이터들이 워낙 다양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소개할 데이터도 그런 거였는데, 실제 거래 관계 속에서 그 네트워크를 추적해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공급망을 추정한 거죠.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요 업종을 한 14개 업종으로 나누고 그 14개 업종의 선도 기업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출해낸 거예요. 어떻게 추출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업종 내에서 매입 거래는 하고 매출 거래는 하지 않은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갖고 네트워크 쭉 추적해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해서 이제 벤더를 구별하고, 그 벤더들이 어떤 부품을 공급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부가가치가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약탈성이었어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약탈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구조적 격차, 이 구조적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지금도 사실 공정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 대중소기업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상생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초기의 목적이었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소기업 관계는 정말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현재의 대중소기업 관계를 개혁할 거 혹은 또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했던 데이터가 한국 기업 데이터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국책연구원에서도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도 이 자료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추적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책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 스태피,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도 이 자료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이 기업 보면 A라는 기업이 그림 보면 이제 A1, A2 해서 판매처가 있고, 그 판매처하고 또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판매 비중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1년에 3조를 매출한다 하면 그 3조 매출, 그 다음에 그 현대모비스 전체 매출에서 현대자동차로 매출하는 비중까지 쫙 나와 있는 거죠. 그 기업과, 그러면 예컨대 그냥 현대를 예를 들게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매출을 하면 현대자동차를 기점으로 해갖고 끌어당기면 현대에 납품하는 기업들 다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건 이제 엑셀 베이직으로 이렇게 그 자료를, 프로그램을 짜서, 모듈을 짜서 이렇게 추적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추적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선도기업을 추출해낸 거죠. 그래 보면 이제 식음료, 주요 우리나라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 유통, 통신, 시스템 통합, 이렇게 이 업종들을 대표적인 업종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이 각각의 기업들에서 선도 기업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개별 기업들로 다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 다음에 삼성자동차, 르노, 그 다음에 기아 이렇게 해서 한 340개 기업들 각각의 그 공급 네트워크를 추정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보니까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대우조선까지 인수했기 때문에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은 엄청난 바기닝 파워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이고요. 이게 100% 다 추적된 게 아니라 이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 기업에서 어떤 걸 할 때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용평가를 받는데 그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관이 한국기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한국기업데이터의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 기업,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 혹은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 추적되어 있는 기업들은 신용평가를 지원한 기업들이고요. 대략 우리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조업의 한 63%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63%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부가가치가 한 80%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현대중공업이나 그건 한 50%, 그래야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한 70%, 60%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추적을 해보는데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 30% 이상 납품하는 기업만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1%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 20% 납품하는 기업도 있고 5% 납품하는 기업도 있는데 요 그림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추적하면 그림이 예쁘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자른 건데요. 대체로 이제 충격 반응 함수라는 게 있어요. 얘를 싹 떼냈을 때 이 충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갖고 이렇게 모형을 해서 물리학과 교수 선생님께서 해봤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기업들만 갖고도 추적을 해보면 이거는 발표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발표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그 페이북에 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은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SCI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부경대 물리학과 교수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다. 한국의 요 그림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 벤더가 핵심 선도 기업에 납품하고 다시 1차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2차 기업이 1차 기업에 납품하고 이런 네트워크의 구조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 산업 생태계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네트워크를 추적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기업을 끌어다니는 경우 N개의 기업과 N개의 기업을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로 추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요렇게 구상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전제를 하에서 이렇게 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수별로 거래 분포인데 나중에 프린트된 자료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인 표현은 기업 집단이라고 되는데 상호 출자가 제한된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거든요. 대략 한 43개 정도가 있는데 재벌 계열사도 있고 대기업 규모로는 대기업인데 재벌 집단이 아닌 기업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액인데 요걸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함 중에 하나가 계열사를 매개로 하여서 핵심 중간재를 이제 매입한다라는 것이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K레츠 같은 것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은 거의 굉장히 힘이 약화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기업 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물론 뭐 스웨덴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핵심적인 플래그십이 이제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이고 거기에 공급하는 공급 라인을 계열사 체계 내부로 포함시킨 것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부품 국산화를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싫어하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죠. 전두환 대통령 때 80년대 신군부의 경제 엘리트들이 부품 국산화를 강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미국, 일본의 부품들을 가져와서 그냥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었다가 국내 부품사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들인데 9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의 대기업들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도약을 하게 되는 게 64메가드램, 당시 16메가드램을 생산하고 있을 때인데 64메가드램을 하면서 이제
캐치업을 하는 상태였고, 현대자동차는 세타 엔진을 1992년도에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국가들 중에 독자적인 엔진을 만든 유일한 국가예요, 한국이. 그런 측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포스코가 새로운 공법을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비약하는 그런 방식의 기술 진보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90년대고 그 준비가 되는 게 80년대였는데, 그런 90년대에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공급 기업들이라는 거는 중소기업들이고, 소위 이제 중간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기술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 기술 격차가 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핵심 부품은 여전히, 특히 설비제와 관련된 핵심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내부에 일본에서 가져오면은 일본에서 물건을 팔 때 굉장히 가격을 높여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재를 만들더라도 부가가치가 국내에 기속되는 게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공급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 공급 라인에서의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모비스는 최근에 와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뭐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들이 만들어지는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재벌이 소위 문어발식 확장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근데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있다가 IMF를 지나면서부터 완전히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 계열사 체계로 딱 구축되어지고, 삼성전자도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 라인업으로 계열사가 구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엔지니어들을 공급해서, 그리고 설계도 거의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이 갖고 왔던 기술 진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계열사 체계 내로 기술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할 때 삼성전자가 갖는 바기닝 파워와, A라는 기업이 예컨대 반도체 기판을 공급을 하는데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전기에서도 반도체 기판을 공급을 하게 되면, 삼성전기에서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니까 생산 가격, 비용이 어느 정도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독자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이 공급하는 협상력은 거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체 계열 체계를 갖는 것이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력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 기업의 압도적인 협상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을 때 일본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최종재를 삼성전자가 만들고 일본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소재를 공급을 하게 되면, 최종재를 만드는 기업과 공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설계에 맞게 부품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설계가 공유돼요. 설계를 공유하면 선수들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갖고 계열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다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못 만들게 되면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이미 자체적인 공급 라인을 갖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던 협상력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대폭 떨어져요. 되게 독자적인 공급 라인을 가질 때는 마크업이 한 40%가 돼요. 그러다가 계열사라든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공급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 순간 1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가격은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편으로 뭐냐면 중간재 공급 가격을 굉장히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재를 공급하는 다른 기업들의 기술력을 상당 부분 수요력을 매개로 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이거 바기닝 파워를 이용해갖고, 그리고 그것을 계열사를 통해서 내재화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국 재벌들이 커왔던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커왔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커와요.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은 원래 자기들이 만들면서 엔진 설계를 사오는 거죠, 상고에서. 근데 엔진 설계를 공급할 수 있는 미국의 기업들, 일본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그 엔진을 설계하는 기업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미국도 뭐냐면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회사도 있는데 걔들한테 우리가 사면은 자기들이 이제 엔진 설계를 설계를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 경쟁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 얼마만큼 기술을 넘겨주는가를 조건으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엔지니어를 파견해 갖고 기술을 배워서 온 거예요. 친구처럼,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은 뭐가 있었냐면, 나름대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국가주의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배운 내용들을 저녁에 계속 뭐냐면은 토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기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 온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공급 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이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까 뭐였죠? 이게 했는데, 그래서 계열사 내부 체계에서의 이 공급 라인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산업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계열사 외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이라는 건 당연히 어찌 될 수밖에 있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에 그 기업들이 협상력을 갖추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말고 다른 공급 라인을 형성하면 돼요. 그래서 의존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협상력이 커지는데, 그 정도의 자체적인 공급 라인을 갖춘 기업이 별로 없었고, 더군다나 그걸 못하도록 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주는 대신에 예컨대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심지어 포철이나 최근에 외국계에 팔린 기업들도 그렇고요. 거래 네트워크를 보면 2011년도의 핵심 기업들은 2015년도의 핵심 기업들이고 2017년도의 핵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에 적어도 이 최종재를 생산하는 선도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출이 유지되는 한 핵심 기업 계열사들은 사주는 거죠. 가끔 보면 기업들 중에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질을 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것들은 공급 자체가 끊겨진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업들의 공급 끊겨졌을 때는 치명적인 부품을 공급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현대 같은 경우는 가차없이 끊어버려요. 한국 타이어가 그것 때문에 휘청거렸었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케이스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개발할 때와 아까 말했듯이 거의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현대자동차의 게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할 때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같이 들어와서 설계를 해요. 그러면 전체 설계를 하고 부분 설계를 주면 그 부분 설계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 도면이 거의 완전히 같이 융합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 도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중소기업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상 기술이 최종재에 기속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개발하다가 갑자기 뭐를 끊어버리면, 매입을 끊어버리면 그 기업 망합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중견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문화가 그 과정에서 꽤 형성되어 왔던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갑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죠.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워낙 현대 엔지니어든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워낙 뛰어난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정을 구성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한국이. 그렇지만 그런 것다 보니까 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옛날엔 현장까지 가서 설계가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실제 실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격을 이렇게 500원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액은 300원밖에 안 되는데 500원에 공급할까 싶어서 조사 나가서 이렇게 공정을 살피고 하는 건데, 요즘은 그런 건 못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렇긴 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정 관계가 많이 개선돼서 어쨌든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 자체가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재벌 핵심 기업들의 굉장한 바기닝 파워였고, 이 바기닝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GM, 그 다음에 독일,
거의 모두 수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갑질을 해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알겠죠? 제가 내한테 종속돼 있는데 쟤한테 가격 높여주면서 구매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독점을 갖고 있는, 부품에 대한 공급 독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갑질을 해요. 그래서 마크업을 보통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5%로 이렇게 공급하는데 자기는 한 20% 이렇게 공급합니다. 아까 일본이 한국에 공급할 때는 30%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품을 많이 쓰면은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부가가치는 국내에 기속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추적해 보니까 대충 이런 거죠, 그죠?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기업,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인데 이렇게 쭉 대략 네트워크를 쭉 하는데 보면 한 3차까지는 최종재 생산하는 기업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차 이하는 산업연관표에서 받는 것 정도만 딱 받게 되고 그 1차, 2차, 3차는 직접적으로 충격을 굉장히 받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1차 밴드들이 한국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상 대기업의 거래 네트워크로부터 독립되어서 중견기업 네트워크를, 그리고 거기서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드물어요, 한국은. 이게 또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 재벌 기업들이 붕괴되어지면 거기로부터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재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집단들 혹은 기업들을 형성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냐면 소위 그 생태계의 다양성들이 있어야만 이 하나가 이렇게 무너져더라도 다른 것이 경쟁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들이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재벌이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태계의 취약성도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기아하고 현대가 국내 부품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르노 삼성이나 한국 GM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해외에서 핵심 부품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형성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부품을 높은 가격에 사면서 이전시켰는데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래서 몇백억 정도 이렇게 그걸 받았어요. 뭐냐면 불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해외로 이전시켰다고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다 수익이 나면 거의 대부분 다 곧바로 뭘 해버리냐면 배당을 해버려요.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본의 국적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우리가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전히 자본의 국적성이 있다라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방영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구 만 명이 고용이 그냥 덜미로 잡혀 있다. GM은 국내에서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14,0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보전해주고 GM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적자가 나면 뭐가 되니까?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적자 그래서 보존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산하고 떠나면 돼요. GM 우리나라 들어올 때 얼마 주시는 거 알죠? 5천억 주고 그냥 공짜로. 그 당시 대우자동차는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대우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은 대부분 다 흑자였어요. 흑자 파산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죠. GM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산업은행이 더 이상 자금을 투여하지 않아서 청산을 하게 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우 부지를 팔고 나가면 되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국적성이라는 걸 결코 무시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좀. 우리가 저기 애플의 스티브 지금 쿡이란가요? 누군가요? 팀 쿡이죠. 팀 쿡인데 옛날에 뭐 삼성전자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제1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최근에 와서 이제 인정했다든가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하면서 산재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의 개인적으로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판정 자체는 노동부에 있는 그 산재 판정을 하는 기관에서 판정을 안 한 거지만, 이런 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경유착의 측면에도 그렇고 부패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세금은 내잖아요. 그 아이폰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본사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아일랜드에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1% 세금 안 냈습니다. 그 기업은. 삼성은 실효세율이 13%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그 이전까지 중소기업은 한 18% 냅니다. 그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R&D 투자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R&D 투자와 관련된 그 세금을 다 면제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인데, 대개 보면 이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라는 그룹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부품 그룹들인데, 얘들은 보면 주로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 기업들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데 자체가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뭐 GM에도 납품하고 BMW에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뭐 벤츠에도 납품하고 포드에 납품하고 이런 방식의 구조가 갖춰 있는 기업들이 바기닝 파워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건강한 거죠. 한국은 그런 핵심적인 부품 업체가 없어요. 한국에 100대 부품 업체 중에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 6개 다 어디에 납품하는 기업이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에. 다 현대에 납품하는, 모비스, 그 다음에 위아, 거기에다가 뭐 만도도 현대에 납품하거든요. 그 6개 다 뭐냐면 현대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현대 의존성이 강한데, 유럽에서 외국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 부품 업체들입니다. 유명한 여기는 이렇죠, 그죠?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에 95.7% 납품하고 있고, 일본이 이제 그런 측면도 그렇지만 일본도 보면 세이키 같은 경우는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 그 집중도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한온도 현대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그죠? 현대 기아에 납품하는 게 50% 됩니다. 한온이 6대 우리나라의 100위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다 현대에 납품하면서 커왔고, 만도도 마찬가지로 현대에 납품하면서 커왔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만도는 대기업이고 굉장한 기술력도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납품 비중이 60%인데 현대가 갑질하면 단 한마디도 못해요. 이 60%라는 건 쉽게 말해서 1000억을 납품하면 지금 몇 조 단위예요. 1조를 납품하면 6천억을 현대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거 끊어버리면 그냥 기업 그냥 붕괴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생태계층, 물론 끊지는 않죠. 그래 안 합니다.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관계가 지속돼요. 거래관계가 지속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납품 비중인데, 보면 전속거래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 나오죠. 전속거래를 기준을 한 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을 50%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0%나 30%를 전속거래로 잡을 수도 있고 50%를 전속거래로 잡을 수 있는데, 전속거래라는 건 특정 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30% 한 기업이 대기업이 혹은 중견기업이든 한 기업에 대해서 30%를 납품한다라는 거, 자기가 생산한 거 100개 중에 30을 납품한다는 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위험도 따르는 거래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기준은 50%라는 거죠? 아니요, 여기서는 요거는 위에 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면 사실 평균이 여기 보면 전세구류 비율이 20%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100개 기업이 납품을 하면 20%의, 즉 20개 기업은 현대에 거의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50%를 현대에 의존한다라는데, 요거는 이게 저희들이 네트워크 추적을 2015년간 하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현대가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현대도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계열사들이든 뭐냐면 부품업체이든 핵심 부품업체가 대략 현대가 한 300개 정도를, 400개 정도를 유지하는데, 그 기업들은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냐면 현대만 쳐다보고 있어요. 현대도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장을 못 해주는 겁니까? 매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너희들이 알아서 매입을 해라. 뭐냐면 출구를 찾아라라는 거고, 대신에 과거에 했던 갑질은 안 하는 거죠. 이게 시장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관계를 우리나라의 납품업체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겠죠? 뭐 그 오프 더 레코드이긴 오프 더 레코드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소재 개발을 중소기업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중소기업들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소재라는 거는 기술 개발에 장시간이 펼쳐져요. 장수명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장기간에 투자를 했을 때 R&D 투자가 가장 문제는 위험을 동반한다는 거거든요. 투자했을 때 투자의 성공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은 상황이라면 재무적인 성공에 대한 개발에 대한 확실한 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장기간으로 투자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별로 없어요. 중견기업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좀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이 강소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강소 중소기업들이 커져서 이렇게 독일에서 한 100년 온 그런 기업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거는 빨리 대기업들이 그거 해갖고 자기들은 그냥 거기에 납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문제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냐면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점들이 이 한편으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현대나 한국에 있는 그 재벌 기업들이 그렇게 공정에 대한 관리라든가 비용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낮추는 능력, 공정혁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개발 능력은 아니에요. 알겠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데 기존에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낮추는 측면에서의 혁신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건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혁신을 하니까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뭐냐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여하튼 뭐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도하고 이런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 지금 12기업인데 아까 한원도 6위로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100대 기업에 올라갔으면 여기는 지금 5개밖에 없거든요. 2015년도 기준인데 지금은 다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그려보면서 깜짝 놀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으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독립기업이라는 거는 대기업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당겼을 때 대기업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 메커니즘 즉 4차 밴드까지 안 들어가 있는 기업을 독립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1차 협력기업과 평균적인 수준에서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럼 얘들은 독립기업은 어디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냐? 어디에 납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B2B 거래에서. 그걸 이제 그렇죠. 마트에 납품하는 걸 이제 소비자한테 납품을 B2C 거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조달이에요. 공공조달이 전체 독립기업에서 32% 정도가 공공조달에 의존하고 있고 그 32%의 기업들이 납품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산업생태계의 핵심적인 수요 기업들은 대기업 아니면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공조달이지. 저도 이거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 기술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이런 국회나 이런 데 납품하는 기업이 기술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 핵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고요. 대기업에 납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데 공공조달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삼성전자는 경쟁력이 되거나 기술력이 있는 애들만 받아들이지만 공공조달은 다양한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좌관 선생님도 계시고 국회의도 계시는데 이 뭐냐면 정부 매입이 중요한 원천입니다. 기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아까 말했던 핵심적인 경쟁력은 다른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요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들어보셨죠?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는 계열사에게 만들고 그 계열사가 맨 처음에 이제 계열사가 만들어질 때는 계열사가 만들면서 상장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상장을 안 시키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매출액을 막 올리죠. 그러면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주의 소유는 누가 갖고 있냐면 재벌가의 아들이 혹은 손자가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벌 계열사에서 막 구매를 해주니까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지만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쫙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그 상속을 할 때는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주만 딱 상속하고 그 다음에 상속이 되고 난 다음에 매입을 쫙 해줘서 기업 가치를 쫙 올리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상장을 하면서 지분을 확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많게는 수조 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인데요. 요 그림은 뭐냐면 왼쪽에 거는 현대계열사고 재벌 우리나라의 40대 재벌 계열사들을 추적한 게 오른편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현대계열사인데 매출액 성장률 봐보세요. 계열기업하고 비계열 중견기업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가 멍청한 애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않습니다. 계열사에게 딱 몰아주는 거는 모비스예요. 모비스는 두 가지에서 큰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핵심적인 부품, 엔진과 특히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핵심을 모비스로 주는데 그거는 현대가 경영승계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로비스하고 모비스가 현대 경영승계의 중심적인 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사실 나는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세금 내고 이렇게 경영을 승계했을 때 현금으로 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내게 되면 다 장기적으로 재벌은 국유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법이 동원되는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제가 비현실적인 거랑 관련됐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뭐 국유화 이거는 공동체가 합의할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유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추정해갖고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그 계승자에게 엄격하게 세금을 추정하면은 돈을 다 내거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고 그냥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사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영권이 승계가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제3자가 경영권을 승계를 할 수도 있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그걸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권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해주되 조세를 실질적으로 추징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소유하면서 핵심 재벌 기업들을 통제하자. 이것도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가능해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제1대 주주는 누굽니까? 국민연금이 8% 넘게 갖고 있잖아요. 거의 9% 넘어갔거든요. 근데 왜 그때 주총에서 이렇게 소액 주주를 모았던 기업 외국에 몇 퍼센트 모았는지 아십니까? 다 모아서 7%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물론 국민연금은 하진 않죠. 경영권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그냥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나요? 그걸 실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권 승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거죠. 대신에 국가적인 기여를 하도록 만들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계열사를 두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비용 가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열사 체계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계열사 노동자들 임금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그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뭐가 되냐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계열사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성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딱 현대 같은 경우 현대 모비스 하나, 그 다음에 삼성은 SK CNC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 SK CNC 주로 보면 경영승계와 관련된 핵심 고리가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승계를 시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고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이게 모비스인데 모비스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현대 자체가 좀 비싸게 구입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소위 애프터마켓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현대 자동차를 타면 곧 주로 보면은 수리나 어디 가서 합니까?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라인에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걸 부품에 대한 공급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 말고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 계열사하고 여기 현대 계열사고 일반 현대 납품하는 중소기업인데요. 요 평균에서 모비스를 제거하면 거의 똑같이 나오고 모비스를 포함시켜봐야 별 차이가 안 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열사에게 증가시키는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재벌 계열사 전체를 추정한 건데 이게
그 비계열사 납품업체고 계열사 납품업체인데 계열사 납품업체의 수익성이 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계열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재벌 계열사들이 다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에서의 경쟁력에서 세계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이고, 요거는 계열사 말고 그 독립된 기업들이 납품하는 거죠.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왜 그런가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런 결과를 안 보고 비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는 할 생각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국민계정의 자금순환표인데요. 국민계정의 자금순환표에서 보시면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보시면 그 자금순환표에서 흑자 기업은 자금순환표에서 적자가 맞습니까? 마이너스가 맞을까요? 플러스가 맞을까요? 요 자금순환표가 다 합쳐지면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금순환표가. 그러면 기업이 흑자라는 거는 들어오는 돈보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적자라는 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갖고 투자하는 게 좋은 기업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가계는 빚이 계속 누적되면 어찌 됩니까? 붕괴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가계, 파란색이 가계고, 기업들은 요 그림을 보시면 2008년도 위기가 왔을 때 한번 플러스였고 2015년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간 흑자 돌아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한국은 이 2000년대,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인데 2000년대 이후에도 한국의 기업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집단이었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나쁜 짓 진짜 많이 합니다. 알겠죠? 나쁜 짓 진짜 많이 하는데 일단 나쁜 짓은 나쁜 짓인 거고, 기업이 나름대로 살아있는 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대신에 한국 정부는 항상 흑자예요. 요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는 보시면 유럽이란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주황색이 기업인데요. 항상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흑자죠. 유럽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알겠죠? 가계는 어느 나라는 다 흑자예요. 가계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흑자 속에서 그나마 총수요를 유지하는 건 바로 이거죠. 회색깔. 뭡니까? 정부죠. 그죠?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정부는 왜 그 적자를 하면서 계속 자금흐름표에서 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GDP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GDP를 성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음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성장이 아니라 그 재정 적자를 하면서 또 많이 하는 거죠. 미국 한번 봐보세요. 미국은 이렇죠, 그죠?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가계를 보는 거하고 정부를 보는 게 비슷해요. 가계는 항상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흑자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좋은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항상 흑자였는데, 여기 뭐 이렇게 민주당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 17년, 18년 흑자 규모가 더 커져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흑자 규모를 키운다는 거는 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밟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야당도 싫어합니다. 그죠? 야당도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야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좋게 하면은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나마 기업들은 그 투자에 적극적이었는데, 언제부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됩니다. 그거는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해외였죠, 그죠? 해외가 항상 적자였어요. 해외가 적자라는 거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흑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되면 대통령께서 최근에 한국은 여전히 경제가 좋다 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여전히 흑자다, 흑자 규모가 커졌다 그러는데, 지금 흑자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알겠죠? 불황형 흑자는 우리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재원을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수입하지 않는 상황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외가
그 우리 경제에서는 많이 차지했던 거죠. 대신에 정부는 거의 경기 부양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남았죠? 이제 8시 20분입니다. 아, 지금부터는 예, 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로봇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한국의 그 기업들이 굉장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MF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더 공격적으로 그 자동화죠. 이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에 또 뭐냐면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가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2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공정 자동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정 자동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면 당연히 자동화가 커졌으니까 고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줄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공정 혁신을 해서 경쟁력이 커지면서 마켓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산된 거죠. 마켓이 커지니까 고용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제조업 고용이 정체되기 시작한 건 아까 말했듯이 2015년도 이후에 조선업 붕괴되어지고 자동차 산업 정체하고 기계 산업이 정체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 이제 그 고용이 정체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자동화가 저렇게 빨리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도 계속 늘어나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I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어지면서 제조업과 관련된 고용이 굉장히 불확실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또 틀린 측면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고용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아직 열려진 문제이지만 적어도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는 고용이 안 늘고 대기업은 고용이 안 늘고 중소기업이 고용이 늘었고 또 한편으로 대기업 부분에서 고용이 는 거는 사내 하청이 많이 늘었어요. 아까 그 현대자동차를 얘기를 하자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이미 평균 연령이 50대거든요. 그리고 63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62세 이상이 돼서 앞으로 계속 소위 이제 퇴직하는 나오는데 퇴직이 2025년까지 대략 한 10,000명 넘게 15,000명이 퇴직해요. 현대자동차만. 그 평균 임금이 1억 넘는 분들입니다. 고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용을 안 하죠. 고용을 안 하는데 모비스가 12개 정도 공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규직 공장은 한 2개 정도 되고 나머지 공장은 상당 부분이 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공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고용이 유지는 되는데 그 고용의 질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왜 내가 조금 떨어지냐고 하면 적어도 현대 모비스 정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아요.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대기업도 제조업도 대기업이지만 또 모두 많이 대기업이 많습니까? 서비스업의 대기업들의 비정규직은 굉장히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이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뭐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투적 노조주의라고 하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전 세계 노동운동의 메카였거든요. 그러면서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동화를 한 거죠. 한국의 부르주아들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을 뭐냐면 자동화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그러면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를 안 해요. 왜냐 아까 고용이 줄었다 그랬습니까? 안 줄었다 그랬습니까? 고용을 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동화를 하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의 양이 증가하죠. 이걸 자본장 비율 혹은 자본 집약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자본 집약도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생산성도 올라가요.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면 대기업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해서 임금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 상승, 자동화에서 생산성 상승하고 임금 오르고 자동화에서 생산성 상승하고 임금 오르고 이런 식의 구조를 통해서 일종의 갈등적 담합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혁신을 하고 임금 올리고 혁신을 하고 임금을 올리고 혁신을 하고 임금을 올리니까 굳이 자동화에 대해서 대기업 노동조합이 반대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노동조합의 협력 없이 즉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증진시키지 않고 생산성을 높였어요. 그 생산성은 자동화에 최하된 기술로서 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숙련 배제적 성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은 숙련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뭐만 주면 되는 겁니까? 고용 안정해주고 임금 인상하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격차가 나타났던 것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속도와 중소기업이 하는 속도가 차이가 났던 거죠. 당연히 임금 격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임금 격차 확 벌어지거든요. 그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듯이 보시면 제조업의 생산성 기여도가 이거고요. 이게 이제 도소매업의 생산성 기여도인데 거의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같이 움직이죠. 한국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이 생산성이 증가하면 제조업 고용과 지출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도소매업도 같이 서는 이런 구조를 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지식 서비스나 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생산성 상승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들이라는 것들을 그림이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생산성 상승률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건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장기 추세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노동 생산성 상승률도 우리가 OECD에서 1등이었고요. 총요소 생산성인데 이거 총요소 생산성은 대체로 기술 진보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요소 생산성의 상승률에도 한국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생산성 상승률이 1등입니다. 지금 절대액 1등이라는 게 아니라 추격하는 수준이 빨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혁신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못해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애플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실리콘밸리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긴 맞아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1등하고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태에 있던 애들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혁신을 했던 거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블룸버그 혁신 지표인데 사실 이게 보면 한국이 연구개발 집중도, 즉 GDP 대비 R&D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인력 집중도라는 거는 노동자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이 얼마인가 하는데 한국은 대략 그 혁신 지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학원 2, 3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89점으로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84점부터는 거의 이렇게 2, 3등끼리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 최근 6년 동안 계속 1등인데 이게 코리안 패러독스예요.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게 뭐냐면 R&D 투자 비율도 제일 높고 OECD에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6위쯤 돼요. 1등이 당연히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 그 다음에 2등이 중국, 3등이 경제규모상 일본, 4등이 독일. 그 다음 우리 5위네. 우리가 그 전체 규모에서 5위 정도인데 근데 독일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총액 규모에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잘 안 나와요. 이게 한국의 패러독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되는 특허만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그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중소기업을 약간 지원하는 측면도 있어요. 중소기업을 공적으로 지원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WTO에 걸리지만 R&D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에서 R&D 투자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R&D 인력이라는 것 자체는 안 하면서 그냥 R&D로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갖고 약간의 허수가 좀 있다라는 것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절대액인데 동그라미 크기가 절대액을 나타내는데 보면 우리가 도이치 다음에 코리아가 저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R&D 집중도도 이스라엘만큼 높고, 그 다음에 인구 대비, 노동력 1000명당, 연구 인력도, 높은 비중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지역별 보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 격차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거는 제가 정준호 교수님하고 같이 쓴 논문인데, 보시면, 대기업의 정규직에 그 노조가 있으면 임금이 제일 높고, 대기업인데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없어도 임금이 이만큼입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요 자료가 고용 형태별 근래 실토 조사인데, 가장 정확한 조사입니다. 70만 명을 조사한 거거든요. 요 그림 보시면 중소기업의 정규직에 노조가 있는 것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에 노조가 없는 것, 요 빨간 거는 비율이고
요거는 이제 금액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중소기업 정규직에 노조가 있는 경우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노조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비정규직보다는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그런 기업의 비정규직이 6천만 원, 7천만 원 받는다고 하지만 대기업 예컨대 그 이마트나 이런 데 비정규직들은 3천만 원도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예. 그 노조 유무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가요? 아니요. 그건 삼성 그냥 왜냐하면 삼성은 그냥 여기서 그냥 대기업 일반에 포함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무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무노조거든요. 비율 자체가요. 근데 비율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기업에서. 어쨌든 대부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정규직의 무노조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노동자 숫자에 그렇죠. 요 빨간색은 노동자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의 무노조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노조가 없더라도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높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 대기업,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보다 더 크다라는 것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50인 이상, 그러니까 소기업을 빼고 중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추적한 겁니다. 그 중기업 중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과 원청 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 것인데 이거 문영만 박사님이 쓰신 건데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대략 한 17%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 중기업, 즉 50인 이상에서 300인 기업들은 대략 83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대기업이 100일 경우 중소기업은 한 55 정도를 받게 되고 원청기업하고 하청기업을 할 때는 대기업이 100이면 원청기업이 100이면 협력기업이 60 정도로 되는데 그 협력기업 중에서 소기업 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빼면 중기업만 갖고 비교를 하면 8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임금 격차가 어디 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과의 임금 격차가 상당 부분 임금 격차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서 그 뭐냐면은 성과 공유제, 성과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 자체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왜냐하면 성과를 공유하는 거는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이 한 5, 600개 넘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협력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핵심적인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미 중견기업입니다. 혹은 중기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임금 격차가 사실 얼마밖에 안 나는 겁니까? 17%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 근데 이제 성과를 공유할 때 핵심 기업과 성과를 공유하죠. 위험을 공유하는 기업과 성과를 공유하지 그냥 중요성도 없는 기업과 공유하진 않거든요. 그런 기업하고는 성과 공유를 안 해요. 그럼 성과 공유를 해봐야 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임금 격차를 줄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누구하고는 줄이지 못하는 겁니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는 임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공유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제약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그림은 아까 말했던 원청인데 요것도 보시면 재밌는 게 원청을 100으로 잡았을 때 협력이 60일이에요. 요것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갖고 조사하는 그 황선우 교수님과 문영우 박사 한 건데 우리 네트워크를 추적한 겁니다. 100이었을 때 60일인데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그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디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냐면 특별급여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특별급여라는 거 아시죠? 연말에 보너스로 주는 거, 뭐 2천만 원씩 이래 주는 거 2천만 원씩. 예. 일종의 상여금택인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연말 상여금은 그 해 성과가 좋았을 때 주는 거지 이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영성과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버리고 특별급여를 빼버리고 임금 격차를 보면 정액임금하고 초과급여 이거는 이제 더 노동을 더 많이 했을 때 주는 것이고 요거는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기업도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직접적인 쉐어를 통해서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세계 수요의 감소가 이제 간단하게 한국 경제가 많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계 무역이 호황기 때는 우리가 쭉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2010년도에 뉴노멀 시대가 가면서 세계 수요가 감소했고 그 그림을 정확하게 딱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핵심 제조업들이죠. 수출 주도 제조업들인데 빨간 선이 전자고 전자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 금속, 기계, 자동차, 조선은 거의 붕괴되었고 나머지 업종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인데 2015년도 이후로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어요.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총 산출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자동차, 조선, 기계가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저기 비제조업, 그러니까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쉽게 말해서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나마 혹은 건설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다시 이렇게 2017년도, 18년도 이후에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제조업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주로 수출을 하는데 해외가 수요가 붕괴돼서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붕괴된 상태에서는 뭐 뭘 해도 잘 안 돼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좀 한계가 있고 요거는 이 그림은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선도기업의 가중치를 둔 값입니다. 가중치를 둔 영업이익률인데 가중치를 뒀을 때 선도기업들이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 재벌기업들은 이 협력기업들보다 높은데 가중치를 빼고 산술 평균을 하면 재벌기업들의 수익률이 협력기업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가중치가 맞느냐 산술적 평균이 맞느냐라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 노동연구원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벌 중에 10대 기업들은 엄청나게 잘 나가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현대도 그렇게 잘 나갑니다. 포스코, SK. 얘들 기업이 우리가 그 선도기업을 340개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340개 중에서 이 상위 30개 기업, 340개 기업 중에서 상위 30개 기업이 전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두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오지만 가중치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산술 평균으로 두면 오히려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30대 핵심 대기업들을 빼고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자 기업들이 사다하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 보시면 적자 비중이 대략 몇 퍼센트가 되냐면 18%쯤 됩니다. 이게 선도기업들. 평균에는 30대 거는 뺀 건가요? 아니요. 산술 포함시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산술 평균이 30대 기업들이 산술 평균을 했을 때 300개 기업이니까 30대 기업 해봐야 그냥 걔들은 퍼센테이지 10개밖에 차지 않을까. 뭐를 준 거예요? 영업이익 총액을 합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총액이 워낙 가행 투입되어진 그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데 모든 대기업이 잘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영업이익이죠. 아까 이 수익이었기 때문에 총 매출에 대한 총 수익을 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략 한 18% 정도가 적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비제조업이기 때문에 좀 그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기업들이 적어도 매입하는 가격의 최저 가격은 계속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 시장에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릴 때는 마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마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누가 감당하냐면 대기업들이 감당하고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한테는 일정한 수준의 마진폭을 그대로 보장해 주기니까 5%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대기업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영업이익이 10% 올라갔을 때도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한테는 한 5.6%, 0.56%밖에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잘 안 될 때도 자기들이 약간 감당하는 그런 구조다인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중소기업들이 담당해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매입 가격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월급제 하청이라는 얘기네요,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일종의. 그렇게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네트워크도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조업이 위기로 빠진 것이고,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인데요. 요거 보면 매출 긍정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이 투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투자율이 사실 5%, 이건 철강이고요. 자동차 산업도 5% 정도 투자율이 되는데, 5% 정도 투자율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도 하지 않냐면 중소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투자가 아까 흑자라도, 자금순환표가 흑자라도 졌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민간 소비는 민간 소비대로 그렇다 치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총수요를 구성하는 건 네 곳이잖아요. 해외, 가계, 기업 투자, 정부인데, 해외는 뭐 우리보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럽은 붕괴됐고, 미국은 그나마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 다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해외가 별로 안 좋은데, 기업들은 적자니까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민간 소비 아니면 정부 소비밖에 없잖아요. 아까 근데 정부 소비가 상대적으로 흑자 기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었다라고 했죠. 올해는 조금 다르고 내년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나 내년조차도 뭐 500조의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증액 부분이 어떤 것에 나타나냐면 세금 감면해줬던 부분들을 세금 감면 폭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실효 세율을 높여갖고, 그래서 세입만큼 여전히 지출하는 균형 예산 기조는 그대로인데, 실효 세율 부분을 높여서 실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실 뿐이지 적자 기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렇게 재정을 감당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부서라는 거는, 그분들은 우리 재정을 흑자로 유지해야 된다는 뱅가드적인 전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뭐 IMF가 뭘 하든 OECD가 뭐라고 하든 W뱅크 뭐 월드뱅크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튼 이분들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즉 나라의 국간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세대 회계죠. 우리가 미래 것을 가져와서 쓰게 될 경우 결국은 미래 세대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이혼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도에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특히 이력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력 효과라는 게 뭐냐면 5분 정도로 마무리.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력 효과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가 불확실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경기 침체가 1년, 2년, 3년쯤 되면은 그 효과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무엇인가 자극을 통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거는 지금 현재는 가게도 그렇지만 정부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는 정부 말고는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